부끄러운 얘기를 하나 하자면은 앞서 저를 소개할 때 뭐 다시 쓰는 한국 현대사 약칭 다연사 저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1권이 나온 시기가 1988년도입니다. 앞서 그 26이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8이에요? 아, 제가 잘못 들었네요. 그보다 2살 어린 26살 때 제가 썼어요. 딱 30년 됐습니다, 올해가. 근데 매번 다시 쓰는 한국 현대사 저자 박세길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는데 저는 그게 상당히 치욕적으로 받아들여져요. 30년 동안 제자리를 보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절치부심의 세월을 거친 끝에 이제 이 책을 내놓은 겁니다. 아직은 이제 초기라서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또 앞으로 제가 또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다연사 저자 박세길이라고 하는 이 딱지는 뗄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가능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래서 저는 다연사보다 더 애착이 가는 책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길 바라고, 소개를 하시면서 이런 기대 저런 기대를 많이 이렇게 토로하셨는데 벌써 긴장이 돼요. 그거 다 어떻게 만족시켜주나. 미래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뭐 읽어보시고 오신 분도 혹 있겠습니다만 또 그렇지 않은 분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절대 오늘 제 강의를 가지고 다 판단하거나 내지는 결론을 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강의는 이 책을 한번 읽어봐야 될 거라는 정도 어떤 그 자극을 받는 내지는 뭐 의욕을 느끼는 정도로 이렇게 받아주시면 저로서는 뭐 최상의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점을 좀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요. 어제 저희 강남 모처에서 제 친구들하고 평범한 협을 가졌는데 이 녀석 저 녀석 다투어서 와가지고 막 불만을 토로하는 겁니다. 내가 2012년도에는 박근혜를 찍었는데 그래서 세상을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에 문재인을 찍었더니만 이게 도대체 뭐냐, 나 장사하는데 장사 접어야 될 것 같아, 나 공장 좀 경영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해외로 좀 옮겨야 될 것 같아, 뭐 다투어서 얘기를 하는 나중엔 저는 할 말이 없죠. 왜 나한테 그러냐, 내가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넘어갔습니다만은 느낀 게 이거 민심이 예사롭지가 않구나. 사실 그 친구 관계라고 하는 게 없는 얘기 뭐 이렇게 꾸며내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토로하는. 그래서 친구들 몇십 명 만나면은 민심이 어느 방향에 흘러가는지 거의 다 정확하게 감이 잡혀요. 예사롭지가 않다. 특히 지금 경제 상황을 두고 이 민심이 요동을 치고 있구나, 자칫하면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흘러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느낌을 다시 한번 가졌었는데, 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아니, 기억을 한번 더듬어 봅시다. 지난 우리 촛불 시민혁명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촛불 혁명 때 그 자리에 참여했던 많은 분들은 비교적 소박한 꿈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참에 박근혜 탄핵시키고 정부를 갈아쳐서 뭔가 좀 새로운 미래를 한번 열어보자. 아직 답은 다 나와 있지 않느냐. 정부 의지를 갖고 소득 분배 개선해서 사회적 양극화 완화시키고 세금 더 걷어서 복지 늘려서 삶의 질을 개선시키고 그 갑질 근절시켜서 말하자면 경제 민주화해서 공정 사회를 만들면 달라지는 거 아니냐? 복잡할 게 뭐 있냐? 의지만 있으면 된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죠? 기대했던 대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나름대로 의지를 갖고 그런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저는 보는데, 여전히 한편에서 의지를 문제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지가 약해서 뭔가 원했던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있습니다만은 어떻습니까? 단지 의지 문제일까요? 의지가 약해서 그렇게 단정 짓기는 좀 어려움이 있겠죠, 그죠? 제가 분명히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방금 얘기했다시피 민심 입장에서는 매우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아주 요란한 경고음과 함께 아주 빨간불이 반짝반짝하면서 엄청난 고용 쇼크가 지금 우리를 겹쳐 있잖아요. 다른 설명 필요가 없죠.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냐. 한 가지 먼저 좀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것은 시민들이 정부가 의지를 갖고 나서면은 문제는 해결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판단의 밑바탕에는 보이지 않는 전제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경제는 이거는 국민 경제라고 이렇게 가정합시다. 요 안에서 만들고 있다. 경제는. 그리고 이 각각의 경제 요소들은 국가에서 적절히 다 통제되고 있다. 이런 두 가지 명제를 암묵적으로 깔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논리적으로 정부가 의지만 갖고 임하면 해결될 수 있다는 이 결론을 끌 수가 없죠. 근데 과연 이 전제가 성립되느냐 말입니다. 근데 액면 그대로 맞아떨어지던 시절이 있습니다. 박정희 시대. 박정희 시대 이후에 태어나신 분.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기 전 얘기다 나가시는 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으니까 박정희가 죽은 다음에 태어나신 분 많죠? 대부분 같은데. 자, 이제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 얘기로 드릴 수 있을 겁니다. 태어나기 한참 전 얘기니까. 제가 한 가지 일화를 소개해드릴게요. 그 당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질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인데, 지금은 고인이 됐습니다만은 1970년대 후반을 풍미하던 코미디언 한 분이 있었습니다. 혹시 배삼룡이라는 분 성함은 들어보셨죠? 네, 비실이 배삼룡. MBC TV의 간판 프로그램이었던 우리 김두 선생님은 다 기억하겠는데 웃으면 복이 와요. 엄청난 인기를 끌었어요. 뭐 인기 폭발이라는 표현 가지고 부족할 정도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시 경쟁사에서 지금 KBS로 통합되어 있습니다만은 TBC 그거를 다시 되살리겠다고 만든 방송이 JTBC입니다. 같은 그 재단이에요. TBC에서 이 배삼룡 이분을 영입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러다 또 MBC에서는 뺏기지 않게 해서 또 뭐 온갖 작전을 펼쳤어요. 양측의 그 공방전에 시달리다 못한 배삼룡 이 양반이 MBC와 TBC 이 관계자를 자기 집으로 불러요. 자, 조건을 제시해라. 내가 마지막 선택하겠다. TBC에서 백지수표를 던집니다. 원하는 대로 적어라 이거예요. 게임이 끝난 듯이 보였습니다. 그때 MBC 관계자가 배삼룡한테 다가서 귓속말로 몇 마디를 했어요. 그러더니만 배삼룡이 얼굴이 새하얘지면서 나 MBC에 남겠다 라고 선언합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기에 백지수표를 마다하고 MBC 잔류를 선택했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뭐였을 것 같습니까? 그거 어디 얘기 들으셨어요? 이야, 대단한 또 고수를 제가 만나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진행해야 되는데, 각하가 당신의 잔류를 원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각하께서 웃으면 복이 와요 열렬한 팬이시고 그중에 특히 당신을 좋아하는 어디로 도망가려고 감히 이 말 한마디에 찍소리 못하고 MBC 잔류를 선택을 합니다.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위는 한 사람의 시장 선택까지 기울할 정도로 절대 벗어날 수 있는 존재는 당시 대한민국에 없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요즘 유사한 상황이 벌어졌다. 똑같이 백지수표 내밀면서 이리 왔는데 문재인 대통령님이 당신 거기 있는 거 원해라고 하면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렇지? 이거야말로 코미디가 되는 거지. 이거야말로 그만큼 세상은 달라졌습니다. 두 가지를 합치게 돼요. 더 이상 국가는 시장에 군림하고 있지 않습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죠.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 시장을 무대로 움직이는 기업이 지닌 권력의 총량이 국가가 지닌 이 정치 권력을 능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교수는 대한민국은 삼성공화국이다.
내지는 이건희 제국이다 그런 표현을 쓰기까지 했어요. 최고의 재벌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실질적으로 국가 권력들이 다 한 손에 쥐고 움직이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이미 우리는 세계화 시대에 진입해서 합니다. 모든 기업은 개별 국가가 아니라 전 세계 시장을 무대로 움직이면서 전 세계 기업과 경쟁하는 이 글로벌 경쟁 시스템이 이미 전환되어 있죠. 자, 이 사실이 오늘날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자,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올리고 주 52시간 적용하고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세게 밀어붙여서 드라이브를 걸었죠. 이때 시장은 어떤 반응을 보이냐. 강력하게 저항하고 반격을 가합니다. 줄여서 시장 역습이라고 어느 언론에서 표현했는데 그게 세 가지 수단이 있어요. 첫 번째, 자동화. 너무나 익숙한 표현이죠. 사람이 하던 일을 로봇 등 기계로 대체시키는 것으로서 최저임금 내지는 주호수련 이런 문제를 다 피해갑니다. 자, 세계 로봇협회에서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은 전 세계에서 산업 로봇 사용률 압도적인 1위인 국가가 있어요. 다른 나라를 저 이상으로 한참 제치고 산업 로봇을 많이 사용하는 나라 어디가 같아요? 내가 질문하면 답이 뻔 나오는데 어디가 같아요? 맞습니다. 대한민국입니다. 아니, 대한민국이 언제 로봇 기술에서 최선진국이 되느냐? 분명히 독일, 일본이 우리가 훨씬 기술적 앞서가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자, 사용자들 입장에서 로봇은 어떤 일을 다가갈까요? 자, 로봇이 노조 만든 거 봤습니까? 파업하는 거 봤습니까? 응? 임금 올려달라고 생각했습니까? 주 50이라고 우리한테 적용해달라고? 응? 생각 안 쓰잖아요. 그러면서 더 싹 사람보다 얼마나 좋습니까? 골치 아픈 일 다 피해가면서 돈을 더 쉽게 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로봇으로 사람을 대체할 그 궁리를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자, 우리 김동연 총리께서, 부총리께서 나름대로 일자리를 늘려야 되겠다라는 그 일념 하나로 삼성을 찾아갑니다. 어딜 찾아갑니다. 그리고 투자를 호소하죠. 거기에 화답해서 80조를 3년간 투자하겠다 하는데 그게 절반이 반도체 투자로 얘기가 되고 있어요. 자, 아산에 사신다고 그랬는데 그 근처 평양택을 가면은 대규모 반도체 공장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합쳐서 20조 원을 평택에 투자를 했습니다. 20조 원, 어느 정도 되는 돈인지 한번 머리를 이렇게 한번 잘 굴려보세요. 1조 원이라는 돈을 1만으로 쌓으면 1만 리터가 돼요. 이게 1조 원의 돈입니다. 평생 살이다가 그냥 세상 떠나요. 20조 원 투자를 했는데 일자리가 딱 900개 만들어졌어요. 계산하면 200억을 투자해도 일자리가 채 하나 안 만들었던 얘기입니다. 거의 다 자동화 설비 중심으로 공장을 운영한다. 또 얼마 전에 또 한화에서는 얼마를 투자해서 일자리 15만 개를 만들어내겠다고 이렇게 공표를 했는데 하나의 주력 산업 중에 하나가 화학입니다. 저기 그 충남 대산, 이제 잘 아시겠네. 거기다가 대규모 화학 공장을 5천억 들여가지고 일자리 10몇 개 나왔어요. 거의 안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투자의 상당수는 해외 투자입니다. 해외 투자는 국내 생산 라인을 해외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를 한 결과 일자리가 늘어요, 줄어요? 줄죠. 또 대기업은 또 막강한 그 자본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대규모 설비 투자를 통해서 이 자동화 비를 넣고 있는데 그래도 일자리가 오히려 주는 거예요. 투자는 느는데 오히려 일자리는 주는 거예요. 그 결과 대기업의 경우는 지난 시기 분명히 투자도 늘고 매출도 늘었는데 일자리는 줄었습니다. 절대적으로 줄었어요. 1년에 몇만 개씩. 그러니 그 앞에 가서 투자 좀 해시죠. 백날 가서 물고 물건 들어줘도 일자리가 늘 수가 없는 겁니다. 설령 정부 입장 고려해서 이것 좀 떠나서 투자를 하더라도
이점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앞서 이제 글로벌 경쟁 체제로 전환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 말로 딱처럼 세계화라고 해요. 세계화. 응? 이 세계화가 얼마나 무섭냐. 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 매출의 기준으로 삼성전자죠. 삼성전자 생산 80%는 해외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판매의 90% 이상이 다 해외에서 이루어져요. 연구원의 절반 이상이 다 해외예요. 왜 활동을 합니다? 액면 그대로 삼성 스스로가 표현하다시피 글로벌 기업이죠. 본사만 한국에 있을 뿐 엄밀한 의미로 한국 기업이라고 말하기 어려웁니다. 그런 삼성전자를 향해서 뭐 좀 이슈 잡아가지고 국내운동 하면은 얘들이 알아들을까요? 야, 웃기지 말아라. 우리 92%를 해외에서 다 판매를 해. 전혀 당연한 거예요. 현대자동차 97년 이후에 국내에도 공장 신설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공장 설정 100% 해외에서 했습니다. 대기업만이 아니에요. 중소기업의 경우도 급속도로 해외 이전이 증가를 했습니다. 최근에 거의 몇 년 더 3배 이상 증가를 했어요. 비율로 보면은 대체로 국내에 하나를 투자할 때 해외에 9을 투자해왔어요. 거의 대부분의 투자가 해외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뭐 정부에서 이런저런 조치 취했을 때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제 가까운 친구 중에 평택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공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문 경영이에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했습니다. 저게 수출이 증가하면서 매출도 몇 배로 뛰고 덕분에 일자리도 늘어나는 자동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아주 모범진 사례죠.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만났을 때 야, 아무래도 나 해외로 나갈 필요는 되겠다. 심각한 얘기가 해외 이전은 말이죠. 그 경영자의 개인 캐릭터나 윤리의식과 아무 관계가 없는 기업 생존 논리로 선택을 하는 이게 무서워. 아니 개인의 캐릭터는 술 마시면 설득하면 돼. 야, 그러지 말고 생각 좀 바꿔봐라. 근데 여기 있으면은 뭐 망할 거라는데 내가 뭘 거기 되게 무슨 얘기를 합니까? 너 그러면 여기 죽어 차라리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어차피 문 닫고 거기 문 닫고 있는 사람 다 찌찌되는 건데 그나마 해외로 나가면은 최소한은 남는다 이렇게 이제 나온다는 거죠. 해외 이전으로 인한 그 일자리 유출. 그동안 해외에서 이렇게 국내 투자는 있었어요. 그 다음에 해외 투자하면서 이제 일자리가 빠져나가고 있었는데 이걸 계산해 보니까 한 5년 동안 100만 개 이상이 빠져나간 걸로 나왔어요. 뭐 자세한 그 내용은 책에 나옵니다. 뭐 정확한 수치인데 그 책을 참고하시기 바라고 얼추 그 정도 규모로 해외로 일자리가 빠져나갑니다. 무섭죠. 그리고 세 번째, 굳이 이제 하나를 더 하자면은 투자를 축소합니다. 정부가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정책을 하게 되면은 뭐 이래가지고 돈벌이가 되겠냐? 야, 투자 좀 줄여. 하던 거 멈춰. 그리고 여기는 또 딴짓 걸기도 있어요. 야, 니들 그런 말이야. 한번 맛 좀 봐라. 우리가 뭐 이쁘다 일자리 만들어줘? 의식적으로 줄이는 것도 있어, 분명히. 그래서 올해의 경우 10대 재벌 그러니까 한 80% 정도가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투자를 팍 줄였습니다.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상이 바로 시장의 역습입니다. 자, 봅시다. 자동화가 우선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단순 반복 작업을 하는 노동이에요. 그런 쪽이 그 자동화 실적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런 작업이 해외로 옮기기가 쉬워. 쉽게 얘기해서 한국 사람이 하던 일을 저 인도네시아 정도도 아무 차이 없이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곳이 먼저 갑니다. 근데 그런 작업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 담당했죠? 소득 기준 하위 계층 주로 담당했죠. 그 사람들 일자리부터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정부에서는 최저임금 올린다 난리 쳤는데
통계청에 내놓은 자료에 보면 하위계층 소득이 오히려 주는 그걸 나타났잖아요. 이런 맥락인 것입니다. 소득주도 성장론에서 정부가 개입하여 인위적으로 소득을 높여서 소비를 증가시켜 경제 성장을 유도하려고 했는데 정작 가장 우선적으로 소득이 올라야 될 사람들이 줄어버리는 역설적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맥락 이해가 되시죠?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자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한 가지만 좀 정확히 좀 아시고 넘어가시죠. 한국의 자영업자가 뭐 좀 시시때도 이제 좀 수치가 좀 달라진다만 24%, 26% 사이로 오르는 애래요. 선진국의 두세 배 가까이 됩니다. 정확히 얘기하면은 직장에서 밀려난 사람이 오갈 데 없어가지고 마지막 먹고 살기 위해서는 장사한 거예요. 상당 정도. 대한민국의 자영업 난민촌입니다. 정부에서 아무리 용을 써도 이거에 대한 난민촌에 정착해 있는 사람들 목포 좀 더 추가해주고 우선 쌀도 홍보해주고 이 정도 수준입니다. 문제는 난민촌 벗어나들어가는 게 기본적인 해결책인 건데 아직 거기까지 가고 있지 못하구나 사실. 근데 이건 염두에 두시고서 우리가 좀 상황을 좀 직시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상황을 보면은 정부가 마치도 시장에 포위될 듯한 그게 좀 우리가 지금 직시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국가와 시장을 내지는 그 정부와 기업 적대적으로 무슨 적으로 이렇게 규정해서는 안 되긴 합니다. 마치 양상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뭔가 좀 잘해보려고 밀어붙인 한쪽에서는 그에 대해서 아주 가혹하게 생존 논리를 바탕으로 반격을 가하면서 오히려 이렇게 몰아붙이는 딱 그 양상입니다. 자, 이럴 때 가장 기본은 뭡니까? 자신을 포위 압박해오는 그런 세력 중에서 자기 우군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기업들이 시장 논리에 각해서 역습을 가하고 있는 이 와중에 정부와 호흡을 맞추고 손을 맞잡고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우군을 만들어야 되는데 과연 첫 번째 우군이 될 수 있는 기업들이 어떤 기업일까? 혹시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거는 정치적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사실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이 감을 갖고 있었어요. 어딜까요? 1차로는 벤처기업입니다. 왜 그런지는 바로 이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플러스 중소기업이에요.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 만들지 않았습니까? 김동연 부총리가 신문사와 인터뷰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차피 대기업은 일자리 창출률은 상실했다. 되게 컸다.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은 중소벤처기업이다. 내가 직접 내려가서 같이 뒹굴면서 그 답 찾아보겠다라고 아주 결기 있게 말씀을 하신 걸 저는 생생히 기억을 합니다. 근데 기억력이 좀 안 좋으신 건지 아니면 누가 옆에서 바람 잡아서 이게 약간 헷갈려서 그런 건지 요즘 행동이 많이 달라졌어요. 아니면 마음이 급해서 당장 돈이 많은 돈보따리 풀기 좋은 그런 곳을 찾아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지 그건 뭐 알 수 없습니다만 1차는 벤처기업입니다. 왜 그런가? 우선 지표를 보면은 특히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는 것은 벤처기업입니다. 앞서 대기업은 고용이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런 와중에서도 어쨌든 적지만은 일자리가 늘어왔는데 그건 대부분 벤처기업이 줄어들었어요. 명확히 한국에서 고용의 중심축은 대기업으로 벤처를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로 주목해야 될 사실이에요. 두 번째, 자, 세계화로 인해서 일자리가 엄청난 규모로 빠져나간다고 얘기했죠, 해외로. 그런데 묘하게도 벤처기업이 해외로 이전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자, 벤처기업에서 나름대로 성공한 경우들, 보통은 이제 코스닥에 상장해서 대박을 터뜨리는 경우인데, 코스닥 협회에 제가 문의를 해봤습니다. 과연
회원사 중에 우리가 제조업에서 경험했던 그 수준으로 해외 이전한 경우가 있냐? 예를 들면 삼성이 이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따라가는 경우는 일부 있어도 전체적으로 거의 무시해도 좋을 정도로 따라가고. 두 번째로 생산 라인에는 일부 이제 자동화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벤처기업이 사람이 하던 일을 기계로 대체하면 일자리를 대폭 축소하는 이런 경우 역시 찾아보기 힘들어요. 자, 일자리 창출을 기도해. 해외 이전을 잘 안 해. 네? 노동의 기술적 대체를 위한 그 실업 경우가 상당히 적어. 딱이죠. 지금 정부 정책 기조에 비춰볼 때 한마디로 궁합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벤처기업은 기존에 우리가 익숙해 있는 제조업 기반의 대기업과는 다른 것을 보일까? 이건 좀 이론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나중에 책을 읽고 자세히 이제 판독한다는 그 전제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가 참 많이 우리 뒤에 돌아다니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4차 산업혁명이 정확한 얘기는 아닙니다. 정확히 3차 산업혁명의 연장선이 있습니다. 그럼 미국 중에서는 3차 산업혁명 2기 이렇게 또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통틀어 3차 산업혁명을 보는 게 맞아야 돼요. 자, 이게 이제 경제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냐? 자, 고전 경제학을 쭉 거슬러 올라가면 여기 이제 감이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는데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냥 참고로 할게요. 고전 경제학의 창시자인 애덤 스미스에서 진보 경제학의 하나의 그 새로운 근접감 쌓던 마르크스 이래까지 공통점이 뭐냐면 노동을 모든 가치 창출의 원천으로 노동 가치론이었어요. 마르크스는 상품에 노동이 얼마나 투입되느냐라고 양적 기준으로 이 교환이 이루어진다고 일단 발표를 했죠. 그게 전통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 노동 가치들이 그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TV를 가지고 한번 얘기해봅시다. 자, 그냥 말로 해도 아마 충분히 그 이해가 되는데, 자, 1세대 TV는 흑백 브라운 TV였죠, 그죠? 안 보신 분도 꽤 계실 텐데, 그 다음 뒤를 잇는 TV는 컬러 브라운 TV입니다. 그 다음에 딱 진화된 획기적인 편의점 나오죠. LCD 평면 TV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아마 많이들 갖고 있을 텐데, 그 다음에 이보다 진화된 올레드, 곡면 TV 이렇게 표현합시다. 자, 이 4세대 TV가 있습니다. 흑백에서부터 올레드 곡면 TV. 자, 오른쪽으로 갈수록 제품의 가치가 증대됐을까요? 감소했을까요? 그러면 흑백 TV 제가 드릴 테니까 좀 갖고 계시는 그 TV 저한테 주실래요? 없어요. 제 책에 그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옛날 흑백 TV 열 대 줘도 요즘 평면 TV 안 바꾸죠, 그죠? 당연히 이쪽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제품의 가치가 훨씬 더 커졌습니다. 비교할 수 없지. 그런데 분명히 제품의 가치는 커졌어요. 가치는 커졌는데 여기에 투입된 순수한 인간의 노동력은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줄었죠. 이건 다 왜? 자동화 때문에. 오히려 투입된 노동량은 줄었던 겁니다. 이 가능성이 자꾸 벌어졌어요. 전통적인 노동 가치설로는 설명이 안 되는 현상이죠. 이것 때문에 경제학자들이 그냥 밤잠 못 자고 헤매기 시작합니다. 이때 여기에서 명쾌한 답을 준 인물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은 놀랍게도 경제학자가 아니라 경영학자였어요.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이자 미국 경영학의 대부라고 불리는 피터 드러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제시하는 결론은 뭐냐면 이 가능을 예고 있는 것은 전혀 새로운 가치 창출의 원천으로 등장한 뭐다? 둘자로. 앞서 잠깐 얘기했는데 지식이다. 그런데 지식 사회의 도래를 딱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이게 뭔 얘기냐라고 사람들이 어리둥절하다가 90년대 중반을 거치면서 일반적으로 인정이 돼요. 그래서 지식 기반 경제니 지식 경제니. 그래서 대한민국 국가 경제를 관할하는 하나의 부서로는 지식경제부가 등장하게 됐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3차 산업혁명과 함께 지식이 새로운 가치 창출의 원천으로 등장합니다. 노동을 대신해서.
그리고 그 비중이 급속도로 커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지식이 새로운 가치 창출의 원천으로 등장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식 못지않게 감성이 중요하다. 뭐 디자인이라든가 스토리는 이게 강조되는 이유입니다. 저 기업 경영을 해보신 분들이 잘 아는 무슨 얘기인지 다른지 알아들 수 있는 얘기인데 그런가 보다 하고 왔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 특히 그 애플의 아이폰이 출시되면서 이 관점이 급속도로 일어났는데 이보다 결정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지식 감성이 아니라 이것이 곧 권력이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세 글자로 상상력이다. 똑같은 지식 감성을 통해 상상을 어떻게 받았다도 같은 너구리를 측정할 수 있다. 하늘과 같이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 놀라운 얘기지만 애플이 출시한 아이폰에는 새로운 기술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남들이 다 써먹은 기술, 개별 기술을 보면 오히려 삼성이 최고였어요. 오로지 애플은 상상력을 잘 발휘해서 소비자들이 호흡할 수 있는 신제품 개발에 성공했다는 겁니다. 바로 가치는 이렇게 생각한다. 가치는 가로 닫고 지식 플러스 감성 곱하기 상상력. 이 곱하기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 정식은 누구에게 직접 소유권이 있느냐? 저한테 있습니다. 제가 만든 정식이에요. 함부로 이거 저 도용하면 안 됩니다. 자, 가치는 지식 플러스 감성 가로를 닫고 곱하기 상상력인데 이걸 묶어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가 이제 나는 가져있어요. 한마디로 이것은 인간에게 부여한 창조력을 구성하는 거죠. 창조력은 다 이렇게 구성된 겁니다. 근데 창조력 기반 경제 줄여서 뭐라고 할까요? 창조 경제. 제가 2012년도에 낸 책에서 처음으로 이 표현을 썼는데 1년 뒤에 박근혜가 등장하다가 이 창조 경제를 막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상당히 곤혹스러운 삶이 처해납니다. 왜 박근혜가 쓰는 표현을 당신 쓰냐고. 기분 나쁘다. 아주 제가 시대를 많이 겪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또 몇 년 뒤에 이 선언이라는 책을 통해 가지고 사람 중심 경제라는 얘기를 이제 제가 이제 피력을 했는데 1년 뒤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도 사람 중심 경제를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는 저도 독하게 먹었습니다. 여기 밀리면 안 된다. 밀고 안 되게 난 이거 밀고 나가야 된다 하면 여기까지 왔는데 장보다 말을 하라고 3차 산업혁명이 잉태한 ICT 기반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인간의 창조력이 이렇게 분됩니다. 가치 창출의 새로운 원천으로 등장하고 그 비중이 급속도로 커진 것이 바로 다시 한번 말씀 3차 산업혁명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남는 가지가 뭐냐? 그 3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기업이 과연 어떤 기업이냐는 겁니다. 자, 2차 산업혁명과 3차 산업혁명 본질이 달라요. 이 3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기업, 과연 어떤 선택지일까? 매우 낯익은 이름입니다. 뭘까요? 3차 산업혁명. 자, 말씀드렸습니다. 3차 산업혁명 창조력을 가치 창출의 원천으로 삼는 벤처. 근데 왜 하필 벤처기업이냐 창조기업 이럴 수 있는데 자, 창조력을 가치 창출의 원천으로 삼는 모든 경제활동 그 자체가 고도의 창조적인 일 수밖에 없어요. 창조란 뭡니까? 미지 세계에 뛰어들어서 무에서 유를 이겨내는 과정이잖아요. 남들 했던 그대로 하는 거 절대 가치를 인정 못 받는 게 창조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모나리자, 그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 작품 모나리자 똑같이 만들 수 있죠. 근데 그 가격 얼마 받을 것 같아요? 영어입니다. 영어 보면 뭐 장식용에서 한 몇 천원 받겠네요. 그러나 본래의 그 작품 가치에 해당되는 정도로 절대 이기는 못했죠. 이게 창조라는 겁니다. 요즘 뒤집어 대기는 뭐냐면은 미지 영역에 뛰어들어서 전혀 없는 새로운 것을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이 대단히 높죠. 자, 요즘 뭐 아이돌 너도나무 아이돌 해서 성공했다고 확 뛰어들고 수많은 그룹들이 막 맹연습을 하는데 실제 성공 비율이 얼마나 돼요? 100 중에 몇 안 되잖아. 나머지 다 실패한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이 영역은 실패를 각오하지 않으면 도전을 못한대요. 응? 처음부터 실패를 각오해야만 되는, 실패를 각오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 자체가 모험이죠. 그래서 모험, 즉 벤처기업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벤처기업은 3차 산업혁명의 산물이면서 그 주역이면서 최적화된 형태. 예. 그만큼 성장 잔재력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3차 산업혁명 시기에. 근데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겠는데 벤처기업은 조금 전에 일반 기업과 달리는 이 생태계라고 하는 환경에서 발휘 성장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을 제공하고 뭐 투자를 해주고 내지는 뭐 인수를 개발을 터뜨리고 이게 하나의 어떤 생태계를 형성해야만 잘 돌아가는데 그게 가장 잘 되는 데가 미국의 실리콘밸리하고 중간층 베이징에 있는 그 다음에 엄청 뜨는 데가 그 홍콩 옆에 선전. 1978년 개혁 개방시기 선전은 한강 어촌이었어요. 거기는 지금 인구 1000만이 넘는 대도시가 있습니다. 중국 최첨단 기술이 쌀을 튀고 꽃을 피우는 그런 곳이에요. 선전 말씀이세요? 그죠, 선전. 거기가 또 베이징 중간층 못지않은 정도의 이 벤처 참여, 벤처 굉장히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한국은 그 기준으로 보면은 완전 후진입니다. 굉장히 없습니다. 완전 후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열악한 환경에서도 벤처 기업은 다른 그 분야에서 월등히 높은 성장력, 높은 고용 창출 능력을 발휘했어요. 그만큼 성장 잔재력이 높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싹도 못 트고 다 죽어 나자빠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인데도 커왔습니다. 그리고 왜 해외 이전을 하지 않느냐? 자, 창조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인간의 내재된 두 가지 가치 창출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창조력과 노동력인데 노동력은 그동안 끊임없이 기계에 의해서 대체돼 왔죠. 최근에 이른바 4차 산업혁명 시기에 이르러서니 급속도로 다시 또 가보고 있어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창조력은 인간에게 고유한 겁니다. 기계나 다른 사람에 대체될 수 있으면 그 창조력이 많을 수가 없어요. 그 사이비 창조력입니다. 바로 이 창조력을 가치 창출의 원천으로 삼는 게 벤처기업이라고 한다면 그 창조력을 지닌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떠나서는 벤처기업은 존재할 수 없죠. 자, 봅시다. 요즘 K-팝, 요즘 K 들어가는 PC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제 막 한국이 뜨고 있는데 그 사람은 그 분야의 어떤 고유한 창조를 지닌 사람들의 그 망을 떠나서는 아무런 활동할 수 없잖아요. 그죠? 왜 한국의 기획사들이, K-팝을 담당 기획사들이 더 싼 인건비를 쫓아서 동남아로 가지 않을까? 한 적 없잖아요. 그죠? 이거 없잖아요. 거꾸로 미국의 영화 산업 기지가 어디예요? 헐리우드. 미국의 무수히 많은 기업들이 더 싼 인건비를 찾아서 해외 이전을 하는데 왜 헐리우드 그 영화 산업은 해외 이전을 하지 않았을까? 다 같은 맥락입니다. 원천적으로 해외 이전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 망을 떠나면은 할 수가 없습니다. 기술 산업 마찬가지입니다. 고도의 기술 지식을 가진 사람들의 그 망을 떠나서는 활동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해외 이전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이 지닌 그 고유한 창조력을 바탕으로 같이 창출하는 이것을 기계로 대처해봐. 대체 할 수 없고 해도 더 나은 결과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로봇에 의한 어떤 그 기술 대체 이런 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일자리가 계속 공성에 묻어있는 거예요. 똑같은 자본을 투하하더라도 벤처기업이 월등히 일자리를 창출하고 더 안정적이고 그래서 한마디로 딱 말씀드리면 얼마 전까지는 대한민국의 경제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움직였잖아요. 대기업이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 시장을 개척하게 되면 연달아서 협력사들이 일자리가 생겨요. 일자리가 생기면 소비가 늘어나면서 국민경제 활성화도 이 메커니즘이었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대기업 기반의 낚시 효과라고 얘기해요. 낚시 효과. 낚시 효과는 우리 뒤에서 알아서 뜯어지죠. 대기업은 저 높은 곳에서 해외 같은 은혜를 베풀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먹고 살 수 있다. 이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기업 중심에 하는 어디?
벤처기업이 이거는 분수효과 쏘아 올려서 대기업도 그 은혜를 받아서 상당 이게 이미 중국을 포함해서 세계적으로 보편이 추진되고 있어요. 다 그런 식으로 성장 패턴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언제부터 그런 변화를 시도했어야 되느냐? 정확히 이명박 정부 출범 시기였어요. 그때 이미 대기업 중심의 성장 동력이 그쪽이 소진되기 시작했던 결정적 중국한테 밀리면서 근데 이 패턴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 점을 아는데 왜 그랬을까요? 다 이해관계가 그냥 걸려가지고 기득권화 돼서 지금도 마찬가지 이 점을 우리가 긴장을 해야 됩니다. 자, 대한민국 정부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기재부잖아요. 기재부 고위 관료들이 퇴임에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디로 가요? 삼성 등 재벌 퇴임으로 갑니다. 무슨 고문이요, 무슨 자문이요 해가지고 연봉 몇 억씩 받아요. 편안하게 노후를 보장받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를 중심으로 사고하겠어요? 당연히 자기가 앞으로 가게 될 거기. 그리고 거기 간 사람들 또 뭐합니까? 노상 후배들 데리다가 딴 생각 말고 너도 어차피 여기 올 건데 이런 식으로 작전 짜라. 철저히 대기업 중심의 작전을 짜고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렇게 체계화되어 있어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다 우리 이명박 정부는 뭐 몇 년 동안 그냥 사재강 한다고 삽질만 하다 한다고 합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규제의 대목 뽑아야 된다고 입에 계속 붙는다고 한으로 못 나가다가 다 시간 까먹고 결국 경제는 경제대로 투잡하려면서 국민적 분노, 마티적 분노가 낭떨어졌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제가 좀 옹호하는 입장에서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의 문재인 정부는 약하게 하면 그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신기한 기회를 놓친 그 덤터를 고스란히 뒤집어쓰고 있는 그 연장선에서 출발하고 있는 경우다.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좀 좋게 해줄 여전히 있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전 정부 과실이고 분명히 이 정부가 해줄 것은 국민경제 틀을 완전히 가시자는 거예요. 저는 한마디로 그것을 기관차를 통째로 바꿔야 되는 상황이다. 뭐 기관차 부품 일부 수리하고 교체한다고 해도 문제가 아니다. 기관차를 대기업에서 어디로? 벤처기업. 그리고 중소기업이 거기에 맞게 개조해나가. 왜 그러냐? 여러분, 기관차를 무궁화호에서 KTX 바꿨어요. 근데 KTX 기관차에다가 무궁화 객차 연결하면 굴러갑니까? 안 굴러갔잖아요. 객차도 다시 다 대대수량을 많이 통제 바꿔야 됩니다. 한마디로 국민 전체를 통째로 완전히 체질 개선해야 되는 거의 혁명적 변화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서. 근데 여기서 이제 만만치 않은 문제가 하나 이제 도사합니다. 벤처기업 나와서 그 연장선의 대기업을 죄송합니다. 중소기업을 동반자로 삼아야만 이런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내면서 목표했던 그 방향을 갈 수가 있는데 기업을 동반자로 삼는다는 얘기는 반드시 그 기업 경영자를 자기 편으로 만든다는 얘기가 가짜죠. 경영자를 자기 편으로 만들지 않고 우군을 만들지 않고 기업을 자기 원하는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런데 그동안 한국 사회는 아주 심각할 정도 수준에서 노사 관계가 철저히 갈등 지향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왔어요. 노사는 어차피 이해관계를 놓고 다툴 수밖에 없는 제로섬 게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다라는 전제하에서 모든 게 진행되고 있어요. 여기는 나름대로 뭐 역사적인 그 맥락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구석이 있는데 그건 뭐 또 책에 있으니까 나중에 참고하시기 바라고. 자, 이런 상황에서 자, 노사가 서로 치욕생을 막 눈물이 싸운 상황에서 진보는 어느 편에 선 게 자신의 본분을 다한다고 생각했을까요? 노동자겠죠. 산자 옆에서는 어용이에요. 죽일 놈이야. 나쁜 놈이야. 근데 어쨌든 현재 문재인 정부를 끌어가고 있는 사람은 대체로 진보입니까? 보수입니까? 보수예요? 진보와 보수는 어차피 상대적 힘입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저 극자 입장에 서 있는 분은 저를 보수로 볼 수도 있어요. 저조차도. 우리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진보와 보수를 기준을 할 때 이제 진보로 보죠, 그죠?
실제로 많은 분들이 갈등하는 노사관계는 노동자 편에 서고 노동자 이익을 옹호하는 것이 진보의 본연의 인물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응? 만약 이것을 포기하고 사용자의 편성을 대신 변절 내지 투항으로 보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바로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아니 갈등하는 노사관계는 난 노동자 편에 서는 것이 나의 분부를 다는 걸 생각했는데 경영자는 통상 사용자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고 노동자를 포기하라는 얘기야? 나보고 입장을 바꾸라는 얘기야? 이거 골치 아픈 거지, 그죠? 근데 저는 오래전에 갈등하는 노사관계 속에서는 노동자의 권익을 옹호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 책에서는 이제 노동 대 자본 프레임이라고 하는 이것으로 이제 설명했는데 앞서 얘기했다시피 노사 갈등 관계를 지속하게 되면 아무리 노동자들이 일자리 만들어달라고 목소리를 내출하더라도 앞서 얘기했다시피 사용자는 어떻게 하면 기계로 대체할까? 어떻게 하면 해외로 빠져나갈까? 이 궁리만 하면서 실제로 일자리 건드려요. 밀어붙여 돌아오는 것도 일자리 건드려하는 겁니다. 일단 이게 천시적 문제예요. 그리고 벤처 기업이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기관차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벤처 기업 중에 노조 있는 경우 봤나요? 보셨어요? 거의 없어요. 노동계 인사에게 요즘 벤처에는 왜 노조가 없습니까? 라면 딱 한 번 대답합니다. 그 바보 멍청이라도 그렇지. 딱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가만히 보면 거의 다 대학 나왔고 자기 권리 때 투철하고 오히려 이 시유, 세상 돌아가는 거 굉장히 민감한 분들이 그 벤처 기업에 못나고 있는데 왜 이 사람들은 노조 만들 생각을 안 할까? 이게 저한테 굉장히 불가사의한 지점이었어요. 그리고 많이 찾아다니면서 직접 당사자를 물어봤습니다. 혹시 이유 아세요? 노력할 때는 아니 노력하니까 원래 노조를 만드는 거지 상식적으로. 그리고 좀 먹고 살만하고 나라 먹을 게 있어야지 노조도 만드는데 벤처를 그냥 딱 파먹고 지금 있는 데가 시작해서 부분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근데 벤처 기업도 나름대로 잘 잘 돌아가요. 전체적으로는 평균적으로 압도적인 환경이 열악한 걸 얘기했는데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벤처의 속성상 전통 노사관계로 접근하게 되면 우선 업무 수익이 안 된다 이게. 극단적으로는 막을 수 있다. 이게 이제 3차 산업혁명이 갖는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예요. 업무 성격이 달라니까 제조업은 엄격한 통제 시스템에 근거해서 어떻게 보면 그 강제로 이렇게 분류한 점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알아서 좀 열정을 발휘하자면 진짜 원하는 결과 안 나옵니다. 자, 시장 관계자는 제가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이 문제를 파고들면서 마지막 도달한 결론이 전혀 다른 프레임을 접근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딱 줄여서 얘기하면 좋은 일자리 창출을 잘 들으세요. 제가 안 쓸게요.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협력함으로써 이해 당사자들이 함께 이익을 보는 이 구조로 가지 않는 여기는 미래가 없다. 그것을 저는 한마디로 사람 중심 경영, 좀 더 넓게 사람 중심 경제라고 얘기하죠. 자, 근데 왜 이게 맞아떨어지느냐? 자, 창조력을 가치 창출의 원천으로 하는 모든 경제활동의 이를 이제 창조라고 이제 표현합시다. 여러분, 그림 그리는 경우, 무슨 음악을 작곡하는 경우를 염두에 두시면 쉽게 이해가 될 텐데, 창조력 발산이 극대화돼야만 이제 생산성은 당연히 오르고 좋은 경제적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게 이제 그 자동 특성인데, 어떤 조건에서 창조력 발산이 극대화될까요? 상식적 생각에서 자발적 열정을 하고 몰입할 때죠. 너 그림 잘 그려, 안 그려 그냥 이런 식으로 강압한다고 그림이 잘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본인이 자발적 열정을 몰입해서 정말 거기서 뭔가 아주 폭발적인 어떤 에너지가 발생될 때. 근데 자발적 열정을 몰입을 하려면 내가 돈벌이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간주돼야 되죠. 그럼 내가 수단을 가질 때 무슨 기분이 좋다고 자발적을 좀 발휘합니까? 상식적 생각에서. 그리고 더불어서 조직의
중심에 서야 돼요. 내가 뭐 이 조직하는 부속품이 불과한 그런 것으로 느껴지는 순간 사람은 열정이 생길 수가 없어요. 정상적으로 본다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유결정권을 행사해야 돼요. 내가 결정하는 사회는 내가 열정을 일을 하지 남이 결정 너 일을 해 하고 또 던진다고 열정이 생깁니까? 하다 못해. 하다못해 아니죠. 예를 들면 패션 디자이너의 경우 처음부터 기획이 같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나중에 결정된 거 그냥 그건 저 디자이너가 아니죠. 자기가 같이 책임있게 논의하고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그 결정된 사항을 수행할 때 열정이 생깁니다. 맞죠? 자, 경제활동의 수단이 아닌 목적, 그 다음에 조직의 부속품이 아닌 중심, 그리고 거창인 권력 행사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권력 행사의 대상이 아닌 주체가 될 때 자발적 열정을 갖고 몰입할 수 있으며 그런 때 창조력 발산이 극대화되면서 생산성도 최대한 올립니다. 그게 이제 흔히 하는 말로 경영실적 개선을 이어질 수 있는데 한마디로 그러한 일자리는 어떤 일자리일까요? 당연히 그 예상에서 보상도 최대한 좋게 뒤를 따르겠죠. 좋은 일자리입니다. 그런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기업 구성원들이 함께 협력할 때 창업자에서부터 직원에서부터 자본 투자자 1위까지 고루 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가 만드는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뛰는 수많은 사례를 통해서 입증되는 거죠. 현실에 존재하는 벤처기업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든 관계없이 그 한복판을 관통하는 그 경영 원리를 다시 한번 이렇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좋은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 협력하면서 함께 이익을 보는 구조. 그건 사람 중심 경영, 나가 사람 중심 경제라고 합니다. 이 프레임으로 가야만이 한마디로 노동을 버리고 노동자를 버리고 사용자 편을 들어 라고 하는 딜레마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전체의 기업의 생산성이 고조되고 국민경제가 활력을 띠면서 정부와 기업이 원활하게 협력할 수 있는 기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현재 문재인 정부가 막혀있는 거예요. 요 사고를 아직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과거 틀리에 빠져가지고. 자, 남은 것은 이제 이걸 현실로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아주 좀 심각하게 짚어봐야 될 지점이 하나 있는데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어쩌면 굉장히 익숙한 사안일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책을 세상에 딱 내놨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연령층이 이제 있는데 제가 이제 50대입니다. 겉보기에는 사실 나이가 좀 많아요. 50대에서 40대 중후반 정도는 딱 읽고서 판단합니다. 이게 맞다 싶으면 그러면 한번 이렇게 만들어보자. 많은 분들은 사회적 지위가 있고 관계가 있고 경험이 있으니까 바로 이걸 어떻게 현실화시킬 기획을 해. 물론 소수지만은 그런 의미 있는 소수죠. 근데 죄송합니다. 이 나이가 절대적인 건 아니라는 전제에서 말씀드리는데 20, 30대 밑으로 내려가니까 반응이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더라고요. 제가 이제 뭐 사무실 같은 데서 만났던 몇 분의 그 경험을 통해서 확인한 어떻게 보면 일반화에 약간 무리한 점이 있을 수 있는데 뭐 여러분들이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여기서 사람 중심 경제를 얘기해 새로운 프레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뭐라고 반론이 나오고 있습니까? 얘기는 좋은데 그 가능한 일입니까? 되겠어요? 촛불이라고 하는 촛불 시민혁명으로 세계사적으로 정말 의미심장한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유일하게 미래지향적인 흐름을 우리가 만들어냈어요. 아주 경이로운 장면이었습니다. 그 주역이 누구냐? 모든 세대가 고르게 참여했습니다만 가장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실제 촛불이라고 하는 이 문화를 만드는 주역은 청년들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와서 특히 일자리 상황이 좋아지기보다는 악화되고 있는 이 끔찍한 상황을 직면하면서 많은 청년들이 오히려 과거보다 더 극심한 불신과 냉소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아니, 나라를 이 꼴 이 모양으로 만들어놓고 아직도 할 말이 있다고 당신 박수일 그렇게 떠들어? 그렇게 응? 내가
뭘 그거 당신 말을 믿느냐? 안 될 거란 말이야. 그럼 뭐가 대안이요? 어차피 망할 거 잘 망하는 게 마지막 대안입니다. 많이 나오죠, 그런 얘기. 응? 결코 일부 소수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걸 굉장히 고통스럽게 많이 경험해요. 근데 앞에 놓고 이거 입씨름 한다고 하는 게 되겠습니까? 야,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어. 우리 앞으로도 열심히 할 거야? 백날 얘기해봐야 이건 안 통하는 겁니다. 답은 딱 하나밖에 없죠. 몸으로 보여주는 거. 실제로 가능하다고 보여주는 거. 근데 요즘 제가 하는 일은 실제 사람 중심 경영이라는 이 메시지를 전파하고, 그래서 보다 많은 기업체에서 그걸 실천하도록 그런 과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함께 만들어갈 사람들을 찾아냈어요. 필요한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갖고 실제 그 역할을 하면 종교적으로만 전도사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계속 공감하고 동참하고 있는 1년 뒤, 2년 뒤면 분명히 우리 사회 유일한 흐름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뭐 구체적으로 얘기할 사항은 아니라서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는데,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은 개별 사업장 단위로 이제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이 진행될 텐데, 하다 보면은 청년들은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뭔가 노력을 하니까 세상이 바뀌기 시작하는구나. 그 의미 있는 변화를 본인이 사실 몸으로 느껴야만 생각이 바뀌는 거잖아요. 저는 그 과정을 함께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 뭐 이제 불과 한 달밖에 안 되는 시점에서 좀 너무 이렇게 성급하게 앞서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좀 고무적이에요. 그러니까 저 나이 먹은 50대 다 꼰대인 줄 알았는데, 그래도 살아있는 인간이 아직까지 남아있더라고요. 근데 그 지위를 바탕에서 비록 한 줌이라도 굉장히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적어도 교도 역할을 해줄 수 있겠구나.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다. 다리 놓는 역할을 하자. 길을 닦고 다리 놓는 역할을 하자. 거기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했어요. 그리고 더 많은 속에 40대 중후반분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흐름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마음도 모아는 거고. 제가 끝내기 전에 사람 중심 경제의 지금 산업틀을 뒷부분에 보면 제안하신 게 있잖아요. 모두 사람의 중심. 어휴, 거기까지 가려면 이거. 미쳐난 그 얘기는 이따가 좀, 그게 좀 못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필요한 좀 보충하도록 할게요. 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는 나라죠. 전 세계에 4대 강국이 있죠. 여전히 힘 제일 센 나라, 미국. 거의 미국과 맞먹는 인구에서 압도적인 1위 중국. 그 다음에 뭐 옛날에 그 소련의 그 위상은 많이 잃었지만은 여전히 땅덩이 제일 높고, 미국에서 절대 미국 앞에 고개 숙이지 않는 나라 러시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무시는 안 되는 여전히 경제되는 일본. 이게 묘하게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어요.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네 나라가 주위를 삥 둘러싸고 있는. 그나마도 또 두 동강이나 있어요. 남과 북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가? 까딱하면 그냥 한 방에 날아가는. 이미 우리는 100여 년 역사, 이 4대 강국의 그 노름에 의해서 식민지가 되고 분단했던 그 쓰라린 역사를 이미 우리 경험했잖아요. 그 아픔이 지금 계속되고 있고. 저는 그래서 오래전부터 기득권 세력, 그리고 이제 제가 극좌라는 것도 있어요. 양극을 제한, 극단을 제한. 나머지 국민들이 상생, 더불어 함께 사는 방향에서 우리의 미래를 새롭게 기획하지 않으면 어쩌면 생존조차도 불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왔고, 그 결과를 내놓은 것이 책입니다. 그런데 역시 불과 한두 달밖에 안 된 입장에서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게 아닌데, 저는 기적과 같은 어떤 느낌들을 받는데, 방금 얘기했던 기득권 세력과 극좌를 제약은 결국 읽어보다 다 공감을 해요.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이 독자층이 정말 다양해요.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마디로 갈등, 소모적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신의적과 극대화하는 방향에서 기업으로부터, 기업 현장으로부터 우리 사회를 새롭게 디자인해 나갈 때 분명히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가 열릴 것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일자리 문제라는 여러 문제들이 비록 시간이 걸립니다. 순차적으로 풀려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확신을 갖게 됩니다. 자, 함께 꿈을 꾸는 게 현실된다고 그러죠. 제가 굉장히 높다고 그랬는데 공감점이 그 이야기는 그만큼 함께 꿈을 꿀 수 있는 사람이 많을 수 있다는 얘기죠. 많으면 많을수록 현실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어제자기 한 가지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는데요. 국내 두 번째 가는 여론조사 제가 있어요. 1위는 갤럽입니다. 한국갤럽. 어딘지? 네, 1위는 한국갤럽이고. 예, 맞습니다. 리서치 RLR이라고 줄여서 얘기하죠. 한번 거기 뭐 본부장이라는 분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당신 자신들이 이 책을 갖고 팀학습을 했는데 너무 내용이 좋아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면 이 책 내용이 과연 여론에 어느 정도 이렇게 반영될 수 있을지를 한번 따져보자고. 근데 자기들로서는 참 해석이 잘 안 되는 게 있어서 처음 해보는 일이라서 이런 식의 거시적인 민심 변화를 추적한 것은 한번 오셔서 인터뷰를 해주십시오. 갔습니다. 갔더니만 놀랍게도 민심은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정확히 흘러나오더라. 굉장히 충격받았다는. 예를 들면 여기 뭐 사람 중심 대 자본 중심이라는 프레임을 얘기를 하는데 좀 생경한 느낌이 있다고 싶어서 그랬는데 사람 중심 대 기업 중심 이런 식으로 바꿨어요. 우리 경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의 8대2로 사람 중심 가야 된다고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요것만 놓고 보면은 좀 어디 갈수 연관의 여러 가지 문항이 있어서 정확히 민심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가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온 얘기는 그러고 보니까 정치권이 너무 부족해요. 민심대로 너무 쫓아가더라고요. 이런 얘기 같이 나왔는데 이것은 민심이 어느 방향에 가고 있고 그것은 동시에 우리 사회가 어떤 변화의 잠재력을 품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하나의 징표인 겁니다. 저는 현장으로부터 제대로 된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갖고 움직인다고 한다면 결코 공허한 것이 아니다. 사람 중 경제라고 표현했던 이런 어떤 변화는 지금부터 착수해서 하나하나 성과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이고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그런 꿈을 같이 가슴에 품고 나는 저마다 역할을 하시면서 함께 그런 꿈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그런 분들이 되시길 또 바라고 또 믿으면서 오늘 얘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하신 건데 프레임 전쟁이라는 표현 또 그것도 좀 양자 프레임으로 다 이렇게 구사합니다. 우리 부장님께서 앞서 김대중 전 대통령 관련된 있다고 하셨는데 사람들은 원래부터 선악배이라는 요 구도에 가장 쉽게 준응하고 거기 반응을 합니다. 일단 이거 염두에 둬야 되고 그리고 실제 어떤 사회의 역사는 그런 양자 간의 갈등과 대립 투쟁을 통해서 역동적 발전할 속성이 있어요. 다만 그거 정말로 그 사회의 진보적 발전을 보장하느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거꾸로 오히려 퇴행적인 역행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이 박근혜 정부 시절을 관통했던 좌우구도였습니다. 좌우구도는 우리 사회에서 기득권 세력의 본질을 은폐하면서 오히려 역사의 후퇴를 가르쳤던 아주 퇴행적인 구도였습니다. 양자 프레임 중에 하나이면서도 그런 의미에서 내용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책에 이제 보면은 사람 중에 자본 중심이라고 하는 것에 사람 중심이 왜 보편타당한가라고 하는 것을 몇 가지 지점을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한 가지만 소개를 하면은 자본 중심 이 프레임은 이미 사람을 끈히 배제하는 쪽 오늘 강의로 얘기를 했어요. 계속 기계를 대체하고 또 해외 이전하면서 어떻게든지 이 공장에 사람 없이 돈을 벌려고 하는. 근데 사람 중심이라는 패러다임은 어쨌든 모든 사람 자본 투자를 하는 사람이든 내지는 창업을 하는 사람이든 내가 거기에 이렇게 취직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든 함께 이익을 누리는 상생을 지향하는 여기서 더 보편적 타당성과 내 도덕적 우월성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사람 자꾸 배제하는 그쪽을 너는 너대로 가기 아니라 자꾸 그것을 극복하면서 사람 중심의 이 패러다임을 확장시키려고 하는 의식적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죠?
그리고 수평대 이제 수직이라고 하는 프레임 마찬가지입니다. 수평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이 더불어 각자 모두가 다 중심에 서면서 함께 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고, 거꾸로 수직 프레임은 위계 질서를 세우고 나머지 사람들을 다 이렇게 그 통제 대상 내지는 보고하는 극복 대상인 당연히 그죠? 이런 이제 양자 프레임이 역사 발전을 아주 그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이끌어주는 아주 나름대로 그 보편 타당성 있는 프레임,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프레임이라고 해도 좋은 거라든가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 내용을 판단하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벤처나 중소기업이 취업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제 과연 이 적절한 환경, 현재로가 아니적이죠. 한번 해결할 과정인 겁니다. 그 앞서 이제 간략하게 이제 사회적 합의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 사회적 합의의 의미는 국민을 단순히 관객으로 내지는 문제 해결의 어떤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국민 스스로가 현재 한국에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 직시를 하고, 그리고 함께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발휘하는 어떤 그런 그 과정으로서 사회적 합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 어려운 순간마다 뭐 촛불 심령도 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국민들이 혹은 시민 직접 나서서 헤쳐나갔잖아요. 전 마찬가지로 그러한 그 과정이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지금의 그 한국 경제 상황 결코 정부가 정책 수단만 가지고 또 대전환을 이끌어내는 게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그 과정에서 벤처와 중소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그 내부적인 조건도 점차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의미에서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이 하루쯤에 짧은 기간 내 해결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긴 호흡을 가지고 해결해 나갈 과제인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저 서문에도 간단히 얘기했습니다만은 꿈이 있으면은 배가 고파서 참 수 있잖아요. 당장의 어려움을 견디면서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향해 발걸음 재촉할 수 있는 게 사람입니다. 자, 우리 그 빈누선이 계십니다만은 80년대 그 민주화 투쟁 시기는 어묵하게 길쭉섰어요. 제적, 투고, 심지어 수많은 죽어나가는, 그래도 그때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민주화라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밝은 모습으로 하루하루 보람과 기쁨으로 이렇게 그 어려움을 견디고 헤쳐나갈 수 있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근데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경제적인 꿈이 없는 거예요. 그죠? 오늘을 견딜 수 있는, 함께 헤쳐나가면 그 다음 새로운 페이지가 열릴 거라고 하는 그 꿈이 없어요. 이 정부가 해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꿈을 갖고 국민들을 설득하면서 정말 함께 힘을 합쳐 헤쳐나갈 수 있는 사회적 합의라고 하는 그걸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고, 그 속에서 이제 벤처, 나가 중소기업도 지금과는 전혀 다른 그런 무대로 이제 탈바꿈, 그런 무대로 함께 변화시켜 나가는까지가 현재 우리한테 이제 저희는 과제라고 하는, 이렇게밖에는 달리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고요. 정치인 프레임은 그야말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그걸 온전히 다 체화를 해야 되는 사람중 경제를 받아들이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자본주의 영들을 어떻게 극복할 건가라는 걸로 프레임 바꿔주는,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만은 구시대적인 3차 산업혁명과 함께 그 수명에 대한 노동 중심 자본 프레임 벗어나서 온전히 그 프레임 바꿔야 하는, 가장 어떻게 보면 일의 과제를 느낀 사람들이 자기 정치인이죠. 그런데 안타깝습니다만은 정치인들이 제일 게을러요, 공부에. 결국은 이제 이 시민 여러분도 그런 문제 제기를 적절히 해주면서 좀 이렇게 박선을 하도록 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은 무서운 나라입니다. 유권자들이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오늘까지 미뤄도 바로 다음에 가짜스 날려버립니다. 지난 지방선거를 보세요.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간에 새로운 대안이 하루빨리 쉽게 만들어지는 아니기 때문에 기성 정치인들이 하루빨리 어쨌든 새로운 프레임 기초에서 새로운 그 미래를 기획할 수 있도록 자극을 주고 또 독려하는 그런 노력이 한편에 같이 일어나지 않겠나 싶고요. 사람들의 경영을 실제 보여주는, 그러므로 해서 경영 실적 개선되는 좀 더 우월한 모델을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진은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아직은 소수고 그나마도 충분히 알려져 있지 않은 그런 점에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사람 중심 경영에 가까울수록 잘 돌아가요, 회사가.
명백합니다. 제가 불과 엊그제 이틀 전에 능률교육이라고 하는 그 참고서 만드는 저 회사 있죠. 거기 얼마 전에 퇴임을 한 황도순이라는 전 대표 만났는데 그분은 나름대로 뭐 제3자 입장에서는 100점 만점 몇 점을 줄지는 뭐 좀 다르겠습니다만 사람 중심 경영을 하는 굉장히 많은 실천을 했던 거예요. 그분은 무조건 기업은 특히 벤처기업 사람 중심 경영 가야 된다. 나는 앞으로 이제 그만뒀으니까 이거를 전파하는데 나는 모두 바치겠다. 그래서 사실 처음 만나보는데 그냥 단 한 번에서 저 위기투합했어요. 그런 게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이 책을 기준으로 말하면 이 책을 가장 쉽게 소화하고 가장 강렬한 반응을 보이는 분들은 벤처기업 경영자들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굉장히 의미있게 좀 봐야 될 상당 중 하나입니다. 그 서점으로 보면 제일 많이 팔릴 때가 저 강남 교보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마 무관한 현상이 아닌가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부족하지만 분명히 우리 사회는 긍정적인 방향 꼭 끊임없이 곳곳에서 희망을 이렇게 잉태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좀 인정을 해석을 합니다. 자, 부족하지만 이 정도로 이렇게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박관장 씨. 벤처 정당이라. 진짜 고전에 제가 이제 한 가지 다시 한번 앞선 이제 강의 중 간략히 언급했습니다만 저는 세상을 바꾸는 지름길이 어디 있는가, 어디에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을 만나면 이렇게 던져요. 저는 현장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현장. 뭐 벤처를 중심으로 하는 이제 그 기업 현장, 우리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겠죠. 자, 현장이라고 하면 어떤 것입니까? 일단은 한 사람을 만나지만 거기에는 적게는 수십 명, 수백 명, 혹은 그 이상의 그 사회 구성을 포괄하고 있잖아요. 이 현장에 갖는 첫 번째 힘입니다. 그 다음에 현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업장이 달라도 공통의 그 이해 기반이라는 게 있어요. 벤처의 공통 이해 기반이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전형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어떤 그 콘텐츠 장착돼서 쉽게 퍼져나가는 옆으로. 그리고 세 번째로 어쨌든 지금 일자리가 모든 것에 초점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곳이 앞으로 민심을 움직이는 비양계에 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벤처에서 어떻게 민심이 형성되는가에 따라 전체 민심의 이 방향이 좌우될 수 있는 그런 점에서 가장 적은 노력을 투입을 해서 최대의 성과를 민심이라고 하는 흐름을 하려는 최대의 성과를 내는 것이 현장입니다. 저는 이제 그 프로젝트를 이제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이요. 그랬을 때 오히려 정치권도 쉽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오세요. 옵니다. 그리고 같이 이런 방향 고민해 봅시다. 협력합시다. 딱 가능해요. 거꾸로 정치적 역할만 우리가 상정했을 때는 지금 극단적인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앞서 뭐 선한 박근혜 좀 이런 얘기는 결혼 표현해 왔습니다만 실제 제가 얼마 전에 그 청와대 그 관계자를 만났는데 까놓고 얘가 대통령 장관 몇 명 바뀐 것밖에는 뭐가 있냐. 남 다 그대로다. 이 앞에서 솔직히 우리 무력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약간의 변명으로 들릴 수 있으니 모르지만 동시에 냉엄한 현실이기도 해요. 현장이 먼저 어떤 변화해 나가는 이런 흐름을 형성하는 조건에서 대통령을 바꾸고 장을 바꾸는 게 실질적인 현실 사회 변화로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뒤늦었으나마 저는 그 지름길 향해서 많은 사람들과 뜻을 같이 한 사람들과 행보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저는 30대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해요. 30대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때 모동 현장이었습니다만. 자, 요걸 일단 전제로 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전제로 했을 때 과연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프레임을 장착하고 새로운 어떤 그런 정치 행위를 선보일 이 주체들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저는 거기까지는 제 스스로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나를 부르는 곳이 있으면 난 가서 강력하게 나는 메시지를 전달하겠다. 그랬더니 좀 그냥 여러분 뭐 정치적 입장 관계없이 들어주면 좋겠는데 정의당 쪽에 몇 군데서 강의 요청을 하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그때 세게 이제 얘기를 하던 당신이 이대로만 망합니다. 생각을 바꾸세요. 그리고 우리 김두수 지금 선생님께서 옆에 계시지만은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님이 이런 코드에 굉장히 좀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 분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매체에 이제 얼마 전에 글을 기고하기로는 사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현재 문재인 정부에 나서서 사회적 합의, 사람 중심 경제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 합의
도출하기는 쉽지 않다. 좀 당면한 과제 소화도 어렵다. 그래서 미래 권력을 담당할 주자들이, 잠재적 주자들이 오히려 사회 여론 형성, 새로운 프레임 기초한 사회 여론 형성에 좀 앞장서면서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협력하는 새로운 그런 그 패턴을 정착시키고 이것을 하나의 그런 전통으로 확립하면은 한마디로 우리 역사가 달라지겠다. 뭐 이런 얘기를, 근데 어쨌든 상당히 뭐 호응을 많이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제 접근하다 보면 여러 아마 가능성들이 열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뭐 직접 어떤 벤처 정당을 만들기는 벅차고, 사실 앞서 얘기했던 벤처를 중심으로 새로운 현장을 만드는 것도 만만치 않아요. 저희 모든 것을 쏟아 보야만 되는, 오히려 그걸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정치 협력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은 오히려 좀 가능하고 필요하고 또 의미 있다고 보여지고, 저는 그렇게 갈 생각입니다만, 뭐 제가 전문 아니니까 뭐 이 자리에 지금 뭐 다른 분들이 말씀하셨던 바들 적극 실험하게 되면 기성 정치 세력을 잡을 수 있어요. 봐라, 이렇게 새로운 벤처 관점에서 정치 활동을 하니까 이렇게 호응을 얻고 이게 그대로 대세가 될 수 있다는 조짐 보이면은 기존 정치는 바뀌죠. 그런 점에서 말씀하신 바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봅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돼요. 벤처 정당 그 자체가 성을 못한다 하더라도 이미 현실 정치 충분히 좀 변화시킬 만한 강력한 자극적인 충분히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의미 있는 실험이라고 봅니다. 예, 뭐 어떻게 보면 그 제기했던 질문도 같이 이제 묶어서 제가 좀 답을 좀 드린 걸로 보고, 이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우리 계속 제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에 대한 답은 하나밖에 없다고 봅니다. 몸으로 보여주는 거. 다만 이제 흔히 말하는 386 세대라고 이제 저희들 부르는 이제 꼰대가 취급받고 있습니다만은, 긍정적 요소는 과거 세상을 한번 바꿔본 경험이 있다고 하는 거. 이건 좀 건방지기 때문에 세상을 만만해보는 경향이 있어요. 까짓 거 한번 부셔 내가 깨진 애들은 바꿔보지라던. 그리고 다른대로 그 노하우가 있습니다. 뭐를 어떻게 하면 이제 바꿔볼지. 중요한 것은 이제 변화된 생각하는 새로운 그 프레임, 이제 콘텐츠, 그리고 새로운 프로그램, 좀 혁신적인 그런 것을 얼마만큼 이제 선을 보이느냐 문제인데, 사실 저도 요거 하나 만드는데 10년 걸렸어요.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그리고 뭐, 좀 마이크 잡는 김에 푸념 들어놓는다고, 기존의 좌우구도로 사회가, 우리 사회가 움직였지 않습니까? 거의 뭐 박근혜 장단에 다 맞췄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흔히 말하는 좌파 쪽에 속해 있는 인물이죠. 근데 저는 결심하기를 이 좌우 자체를 벗어나서 새로운 단대를 해야 된다 결심하고 그렇게 시작했는데, 다 좌우 구도 안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좌파 사람들은 저를 어떻게 받겠습니까? 제가 어디로 갖다 받겠어요? 우파 쪽으로 갖다 본 거죠. 좌파를 벗어난 건 분명한데, 그럼 어디로 갔어? 우파로 갔을 거다. 온갖 비난과 험담, 뭐 조롱이 뭐 난무했던 다 견디면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온 겁니다. 근데 지금은 정반대가 됐어요. 앞서 강의 중에 얘기했다시피, 이제 극자와 기득권층 빼고는 다 통되고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점에서 저는 뭐 의미 있는 작업을 벌여놨다고 이렇게 이제 감히 말씀드리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실현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소수가 아닌 다수. 촛불이 왜 성공했습니까? 국민 80%의 지지를 얻기 때문에, 공감을 얻었기 때문에, 참가 수도 많았지만 결정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그래서 저는 이럴 땐 예수님의, 종교는 좀 신앙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 불의의 명언을 하나 떠올리게 됩니다.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장대하리라는 이제 그런 믿음을 갖고 하여튼 모든 것은 실천을 통해서 입증해야 될 사안이다. 지금 뭐 가능합니다. 이걸 논리적으로 이렇게 뭐 얘기할 사안은 아니라고. 아까 제가 질문드렸던 몇몇 산업, 왜 사람 중심 산업인지 그것만 좀 설명해. 제가 이제 사람 중 경제를 얘기했을 때는 처음에는 아주 원론적 수준에서 제기를 했어요. 앞선 저작에서는.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반응을 보이기를, 말은 좋고 방향은 뭐 맞는 것 같은데 너무 좀 막연하다. 그리고 당장이 아닌 뭐 다음 세대에서나 실현 가능한 얘기하는 이런 반응이 좀 공통적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과 이제 고민해서 책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현장과 사람 중심 경제라고 하는 이 담론 사이를 이어줄 중간 지점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떠올린 것이 세 가지입니다. 사람 중심 정책, 사람 중심 산업, 그리고 사람 중심 경영이었어요. 사람의 경영에 대해서 뭐 조금 더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사람 중심 정책이라고 하는 건 쉽게 얘기해서 사람의 창조적 능력을 키워서 성장력도 확보하고 경제를 발전시키는, 이것을
먼저 실험에 성공한 나라가 독일입니다. 독일을 들여다보면은 이 사람이 정책이 갖는 그 효과가 뭔지가 잘 드러나요. 나중에 한번 기회있으면 주시 바랍니다. 뭐 앞서 소개했지만 그 관련돼서 이렇게 소개한 분들 많이 계시는데, 근데 사람 중의 사람이라는 말 그대로 기계가 아닌 사람이 작업의 중심인 산업이면서 그리고 사람의 욕망이 직접적으로 부응하는 그런 이제 그 산업인데, 공통적인 특징은 기존의 산업 생태계를 분리하는 기준들이 있죠. 뭐 금속산업, 뭐 화학산업, 이것을 서비스 산업, 뭐 등등, 이것을 뛰어넘어서 여러 산업들이 융합돼 전혀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형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익숙한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산업 기준을 가지고 접근하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건강산업, 뭐 뷰티산업 등등인데, 건강산업 막 나는 건 이제 요즘 제품 뜨고 있는 뭐 일시적으로 또 어려움 겪고 있습니다만은 바이오, 헬스케어, 그 다음에 요 이제 그 관련 제조업이 있죠. 관련 그 의료기기를 만드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의료산업. 그 다음에 이제 이 관련 여러 가지 힐링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또 서비스, 이런 것들이 하나로 융합되어서 이 건강산업이라는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만들고 예상되는데,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건 이 분야입니다. 가장 폭발력을 보이고 있는. 그리고 이 헬스케어 분야는 우리가 지금 그 AI를 둘러싸고 상당히 고전하는데, 거의 유일하게 세계 최강인 미국과 중국과 맞먹을 수 있는 게 헬스케어 분야예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의료시술 하면 가장 뛰어난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이 손솜씨, 이국종 선생하면 딱 떠오르는, 한국이 가장 압도적으로 뛰어나요. 그래서 현재 전 세계 환자들이 한국으로 몰려들어서 매년 몇 배로 급성장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잘 디자인해서 의료의 의료 산업의 건강성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우리 산업 성장 동력 확보할 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엄청난 성장 잠시 이미 현실에 보여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뷰티 산업 하면은 우선 화장품, 패션, 원래 여기는 섬유죠. 여기는 좀 화학이고, 그 다음에 뭐 성형, 뭐 등등 이 관련된 이 뷰티 산업, 관련된 산업이 뷰티라고 하는 서로 이렇게 융합되어 이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형성한 것인데, 공통적으로는 지금 가장 급성장하는 산업입니다. 현재 우리 이 기존 그 제조업 중에서 그래도 남들은 중내 뜨고 있는 데가 어디예요? 화장품. 우리는 모르는데 말이죠. 우리는 모르는데 외국 특히 여성분들이 한국에 깜짝 놀라서 완전 화장품 천국, 온갖 기능성 화장품으로 널리는데 한국 아닙니까? 저도 몰랐는데 뭐 호주 여성이 그러는 자기들 화장품 몇 개의 색칠하는 것밖에 없대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한방 뭐 화장품 등등 각종 화장품이 발달하면서 이제 참 화장품 메카였던 프랑스 이런 데를 지금 추월할 수준까지 왔죠. 그 다음에 K-팝 못지않게 뜨고 있는 게 뭡니까? K-팝 패션. 현재 전 세계 패션의 메카는 뉴욕입니다. 파리가 아니라. 뉴욕에서 나오는 얘기가, 그것도 여러 이전 얘기가 나오는데, 향후 10년 내 한국이 세계 패션 산업의 리더국가 떠올 것이다. 패션계에 지금 반드시 찾아야 될 곳 중에 하나가 서울로 돼 있어요, 이미. 한마디로 디자인 투자가 최대 강점이에요. 사실 이제 제조는 디자인만 하고 밖에서 많이 한다. 중국, 베트남 많이 하는데, 이것도 이제 개성공단이 복원되고 확장되면 대부분 남북 협력으로 실제 제조까지 해서 하나의 완결된 한반도 패션 시스템 센터 만들고 그렇게 기대가 되는데, 성형하고 중국 사람이 찾아가는 나라가 어디예요? 한국이잖아요. 뷰티, 즉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게 소득 수익이 높아질수록 이게 보편적인 욕망으로 형성되기 빠르게 발전하는데, 그 분야에서 세계 지금 톱을 달리고 있는 그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거예요. 이게 다 사람 없이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기계를 대체가 안 됩니다. 안 되는 거 기계로 가서 성형시켜요? 디자인 합니까? 불가능하죠. 그 다음에 회장부터 거의 대부분은 연구 분야로 돼 있어요. 실제 제조는 이제 간단하게 되는데, 이러한 산업들이 앞으로 성장 잠재력이나 일자리 창출 능력이나, 그 다음 실제 사람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효과나 대단히 높고, 그리고 이미 곳곳에서 그 가능성을 입증해 주는데, 이상하게도 우리 관료 상층부에서 이 성장 산업에 대한
기회가 나면 이게 반영이 안 돼요. 정말로 이상한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자, 정부가 일자리만 해서 하루에 몇십조, 1년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습니다. 2년 만에 거의 2년 만에 54조 원을 쏟아붓는데 54조 원 돈은 100만 명 실업자에 1년간 5,400만 원씩 줄 수 있는 거예요. 이 돈이 어디로 갔냐 이거예요. 저는 이 성장 가능한 지점에 투입해서 거기서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하게 되면 저절로 실업자 수가 청년이 새로운 지점을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성장 동력 확보와 유기적으로 연관을 져서 돈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그냥 한마디로 밑빠진 물붓기는 이미 결과를 다 확인했잖아요. 근데 왜 이 사고를 못하냐? 프레임 문제를 못 낸다는 거예요. 사고 자체가 틀이 과거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 관료, 뭐 참 어렵다는 얘기다. 이 책을 본 사람이 공통적으로 하니까 청와대 사람이 먼저 봐야 된다. 정부 위정자가 먼저 봐야 된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 게 다 그런 안타까움을 저는 표현한 거라고 봅니다. 요 정도까지만 얘기할게요. 나머지 이런 좀 책을 통해서 복종을 하도록 하고 어쨌든 우리 안에 충분한 성장 잠재력이 있는 예전에 우리 경제를 이끌어가던 자동차, 전자, 조선 여기 죽었다고 울상만 짓고 계속 헤매고 있는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네, 감사합니다.